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 부분 핵심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고비안입니다. 핵심 강의 부분에서는 뭐 기본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핵심 강의에서 문제까지 같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요약 중요한 부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또 기본 강의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문제풀이를 뭐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거는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가질까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보실 부분은 이제 법학 일반 부분이죠. 법학 일반 부분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몇 프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5%, 4분의 1이 여기서 나오죠. 10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뒤에 부분 같은 부분이 뭐 뒤에 이제 상법이니 행정법이니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이제 더 뭐 내용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쪽을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열심히 보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 보시면 교재 몇 분에 이제 법의 의의라는 게 나옵니다.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연 사실과는 다른 거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한 거죠. 인간이 보통 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정한 거고 이 자연 상태라는 건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만일에 제가 어디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저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밑으로 떨어지죠. 뭘 던져보십시오. 공 같은 거 던지시면 물론 뭐 힘껏 던지면 위로 조금 던져지겠지만 이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뭐니까 어떤 작용하냐면 어떤 중력 뭐 이런 게 작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필연입니다. 필연. 던진 게 위로 솟구칠 수가 없어요. 네.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라고 봅니다. 이거 이제 독일 말로는 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독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있다입니다. 있다. 우리말로 있다.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바뀔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과관계가 즉 원인이 있으면 그렇게 결과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 법칙들, 자연 상태, 자연 법칙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자연 세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뭐 안 지키고 지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안 지킨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이고 뭐 이런 거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어떤 거냐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법의 세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살인죄라는 거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터지고 있고 그렇죠? 뭐 돈을 갚아야 된다. 제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법의 세계죠. 그렇지만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킬 수도 있고 우리가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는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지키게 하려면 강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당위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위란 뜻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마땅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은 힘을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결국 목적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교통신호 같은 걸 지키게 하는 거죠. 어떤 목적에서 교통신호 같은 걸 지켜야만이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을 하고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서 이게 뭡니까? 자유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종하는 자유가 된다면 그때는 강제하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당위로서 만들어내죠. 이거 이제 당위를 뭐라고 하냐면 뭐죠? 독일 말에서는 졸렌이라고 해요. 뭐 졸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한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뭐뭐 해야만 한다. 영어로 보면 have to 뭐 이런 게 must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법의 삼중 구조라는 게 나오죠. 법의 삼중 구조라는 건 결국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위규범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있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까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살해하면 뭡니까? 사형 무기징역 이런 걸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있어서 법이 내린 그 규칙, 그 규범에 따라서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걸 벗어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이렇게 하면 벗어나는 애들에 대해서는 강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 규범입니다. 안 되면 뭡니까? 재판하게 되는 거죠. 범죄자 재판에서 뭐 깜빵 벌금 물게 하지 않습니까? 뭐 돈 안 갚은 사람은 뭐 민사 재판을 통해서 뭐 돈을 돌려주게끔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조직 규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면 국가 기관들을 조직해 놔야 돼요. 법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잡아서 뭡니까? 처벌을 한다. 뭐 이런 거 형사재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뭡니까? 경찰도 있어야 되고 검사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결국 국가가 돈 주고 이분들한테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해 놔야 되는 그것도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어떻게 뽑냐, 검사는 어떻게 뽑냐, 판사는 어떻게 뽑냐, 판사는 뭐 10년의 임기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을 조직해놔야 돼서 이런 것들도 법으로 정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과 사회규범을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법과 도덕에 대한 구별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도덕이라는 건 뭔가요? 뭐 효도 뭐 이런 거죠. 어머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아버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게 도덕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법이라는 거는 이 도덕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들을 안 지키면 처벌한다는 개념, 강제할 수 있는 개념 이런 걸로 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 중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불효할 수도 있죠. 예. 뭐 자주 연락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뭡니까 처벌하거나 저한테 무슨 뭐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본연의 그 개인의 어떤 양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내면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개인의 양심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법이라는 거는 외면적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외면적이라는 뜻은 외부로 드러나는 걸 처벌합니다. 제가 경우에 따른 마음을 좀 악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마음, 뭐 어떤 사람 때리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운전할 때 좀 그런 마음은 제가 갖는 편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뭐 껴들고 그러면 막 승질이 확 올라옵니다. 하지만 제가 갖다 들이박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냥 들이박고 싶다 이런 마음 먹었을 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죠. 내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그러나 외면적으로 제가 들이박고 그러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그렇죠. 나쁜 마음 먹었다면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이거를 실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뭐 혼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처벌받거나 뭐 제재받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중심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죠? 내면적인 마음, 보통 내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거는 뭡니까? 외면적 행동, 행위에 입각한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긴 자율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안 되면 타율적으로 강제하게 되는 거죠. 타율적으로 강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은 이제 착한 것, 선 이런 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죠. 한자가 좀 약해져서 요즘. 여기는 뭐냐면 정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적이죠. 목적적이라는 개념은 이건 안 되면 뭡니까? 목적이라는 건 먼저 당의 강제 이렇게 해서 그걸 실현해내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도 보시면 이제 양면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편면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편면성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아까 도덕을 말씀드릴 때 효도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제가 어머님한테 효도한다고 뭡니까? 어머님한테 뭐 용돈을 드린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엄마한테 이 용돈을 드렸을 때 뭘 받습니까? 뭐 엄마가 무슨 뭐 반찬이나 김치 주니까 제가 용돈을 드리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면서 먼저 가라고 할 때 제가 먼저 갈 때 뭡니까? 3만 원 받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의에서 네 내심에서 양심 같은 데서 우러나오는 개념이죠. 하지만 법의 개념은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주고받는 개념처럼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개념이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근데 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주는 이유는 뭐죠? 제가 받으려는 개념, 뭐 이런 거를 주고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나타난다. 제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면 결국은 국가가 뭡니까? 저에 대해서 무슨 뭐 교통 또는 치안, 국방 이런 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주고받는 개념처럼 생각하죠. 물론 뭐 그거보다 더 높은 애국심도 있을 수 있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근데 여기는 대체로 권리보다는 의무라고 하기는 뭐 그렇고 내심의 어떤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긴 당연히 이제 안 써놨지만 이제 강제적인 것이고 타율적이니까 강제적인 것이고 여기는 이제 강제성이 솔직히 강제성이 좀 떨어지죠. 비강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강제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법과 도덕과 관련해서 이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라는 게 있으면 이 중에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그렇죠? 뭐 효도해야 된다, 뭐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뭐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처벌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들 어떤 거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돈을 뺏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한다는 거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수많은 도덕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만은 법으로 좀 해놓는다는 걸 이걸 이제 도덕의 법은 이렇게 표현하죠.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건 이 수많은 도덕들 중에서 중요한 엑기스만 좀 모아놓은 거 아닐까? 이게 이제 엘리네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법이 이렇게 해도 밖에 있어요. 뭐냐면 도덕이 아닌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덕이 아닌 것도 뭐요? 도로교통 같은 거, 좌우측 통행 같은 거는 뭡니까? 무슨 뭐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오랫동안 되면 공중도덕으로 자리 잡지만 우리나라야 좌우측 통행 이제 차량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이나 뭡니까? 영국은 거꾸로 다니는 거 아시죠? 그게 뭐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한 것뿐이지. 예. 그래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들은 존재해요. 무조건 이게 다 법이 무조건 도덕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슈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지만 법은 도덕의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보이시나요? 이 개념은 뭐냐면 법이라는 거를 이거를 물론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법보다 만약 도덕을 더 강조한다면 물론 도덕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강제성을 더 부여한다면 이거에 대한 강제성을 더 부여하고 이게 강제성이 좀 약하다면 그렇다면 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겠죠. 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고 도덕에 대해서는 조금 덜 강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 이런 차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도덕을 안 지키는 것보다 법을 안 지키는 걸 더 혼을 내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도덕을 더 세게 본다면 법 자체의 권위가 잃고 법이 도덕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슈멀러의 얘기는 법이라는 건 도덕 중에서 도덕 같은 것들은 거의 처벌을 안 하는 건데 여기서 세게 처벌한다. 결국은 이제 도덕은 법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효력 면에서. 강제력을 부여하는 데서 이 도덕은 뭡니까? 최대치가 된다면 도덕을 강제를 하는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면 그걸 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요거를 처벌하는 효력을 이걸 강하게 할 때 법으로 변화된다는 표현을 쓰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요 문구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법과 간섭이나 법과 종교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법의 목적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워도 되죠?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고대 그리스 분들은 정의 뭐 이런 걸 중시해요. 저스티스 뭐 이렇게 해서 그건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라드부르라는 분이 20세기 중반에 있어서의 독일 법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에는 세 가지 이념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이제 정의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정의. 저스티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걸 떠받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정의라는 건 뭐냐? 뭐 이런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라드볼은 그 밑으로 뭐가 있냐면 한 목적성이 있고 또 한 축은 법적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두 개가 요거를 떠받치고 구현한다. 실현한다고 생각하죠. 정의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옳은 거죠. 옳은 거. 근데 이제 이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걸 좀 궁극의 최상의 목표라고 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 교재에도 나올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 정의라는 개념을. 일반적 정의라는 것, 그 다음에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로 나눠놉니다. 근데 일반적 정의라는 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국심이나 도덕성. 우리 교재에는 아마 일반적 정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워낙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요 일반적 정의가 있어야만 이 두 개가 구현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도덕심이 강해야만 이것들이 구현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적 정의라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입니다. 그야말로 평등. 같은 것은 같게 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어요. A라는 사람도 뭡니까? 500원짜리 훔쳤고 B라는 사람도 500원짜리 훔쳤으면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5시간 일했고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이 또 5시간 일했으면 똑같은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게 뭐죠? 이런 걸 평균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인데 보통 이거를 형식적 평등이라고 부르죠. 배분적 정의라는 거는 요건 이제 실질적 평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합리적 차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요.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는 거예요. 어떤 거 있습니까? 장애인 보호 무슨 뭐 우선 주차구역 또는 뭐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지하철 같은 데 노약자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처럼 느껴지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뭐 돈을 더 주는 개념, 사회복지 개념들 이런 것들이 배분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백평균적으로 다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아까 5시간씩 일했을 때 똑같은 월급을 준다 했을 때 조금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더 주는 거죠. 아니면 세금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건 배분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결국 이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라드브론이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데 법을 통해서 이제 구현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요. 한목적성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인주의하고 단체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주의, 초인격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재에도 나오죠. 네.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인주의라는 건 그야말로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 또는 인격 이걸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요? 그러면 평균적 정의를 훨씬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 그렇죠?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다 귀중해요. 제 어마어마한 무슨 부자라고 해서 노숙자의 생명보다 제가 더 귀중하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노숙자분은 뭡니까? 자기 생명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듯이 이 평균적 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노숙자의 생명이나 뭐죠? 부자의 생명이나 다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어떤 부자를 죽인다고 해도 살인죄, 노숙자를 죽인다 해도 살인죄죠. 네.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는 평균적 정의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부분 이런 거죠. 단체주의라는 것은 국가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약자들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네가 한 만큼 네가 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겠냐. 단체가 국가의 힘으로 아니면 사회의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배분적 정의랑 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더 높이 평가할 거냐 이거는 사회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결국 이제 조화를 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주의라는 건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모든 작품, 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회 제도 아니면 물건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는 건데 그닥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얘는. 이 정도.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회 안에서 일반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더 높이 평가하냐. 우리 같으면 이제 단체주의가 훨씬 강했던 국가죠. 나라였고 민족이었고. 하지만 전체로 이제 요즘 뭡니까 혼술, 혼밥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주의가 좀 더 많아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나빠지는. 이 안에서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사회적 변화인 거죠. 그래서 한목적적이라는 건 이 정의를 구현하는데 이게 정의가 목적이라고 하면 여기에 합하는 부합하는 어떤 제도들을 구할 때 어떤 이념적으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념에 따라서 조금씩 뭡니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뭐 서양이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법을 만들 때 있어서 법을 한번 만들면 쉽게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바꾸지 말라. 물론 바꿔야 될 땐 바꿔야 되지만 쉽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법을 만들고 내일 또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은 뭡니까 지하철 요금이 무슨 얼마라고 할까요? 1,000원 뭐 이랬는데 다음날 갔더니 1,300원 돼 있어요. 어머 너무 많다고 해서 그 다음날 갔더니 또 900원이 돼 있어요. 오늘 900원이야 또 그 다음날 갔더니 2,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그러면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맨날 이렇게 바뀌어 짜증나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한번 정하면 물론 이제 사회적 변화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 시간 동안은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법을 안 믿겠죠. 나중에 이제 지하철 요금은 뭐냐 물으면 나도 몰라요. 그냥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갔더니 10,000원이면 못 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법이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법문에 요 법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그닥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악법은 갖고 좀 바꿔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표현도 쓰고 법은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 쉽게 바꾸지 말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쓰면 변경돼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법적 안정성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 저기 교재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 아십시오. 근데 이제 이 정의와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은 좀 대립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하면 이게 좀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정의 같은 걸 강조하면 이게 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 말상 사형을 무슨 우리가 폐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 안정성을 만들었는데 꼭 죽여야 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정의적 관점에 있어 이제부터 그래서 걔는 죽이겠다, 걔만 죽이겠다, 걔는 뭐 연쇄살인범, 토막살인범이니까 걔는 죽이겠다 하면 법에서는 만약 사형제도 없다라고 하면 이걸 만들었다 칩시다 다시 그럼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 거죠. 정의는 구현될지 몰라도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뭡니까? 만약 법정에서 중시해서 그런 사람도 뭡니까 우리는 사형제도가 없다 치면 우리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만 안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 만약 사형제도가 없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강조한다고 하면 정의가 안 세워지는 거 아니야. 국민적으로 뭡니까 걔는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정의와 법적 안정성 또는 이제 한목적성 이런 것들은 긴장 관계가 좀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도록 하십시오. 법의 효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봐주실까요? 뭐 실질적 효력, 형식적 효력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 효력이라는 건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닥 중요하지 않죠.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도 법이 뭡니까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실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뭐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서 헌법에서는 북한까지 우리 영토라고 얘기하는 하고 있고 뭐 그럽니다. 하지만 뭡니까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문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죠. 그럼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형식적 효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이때 약간 기계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 시간적으로 보자면 법이라는 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법이 제정됐거나 법이 개정됐거나 만들어졌을 때부터 언제까지? 폐지됐을 때까지 효력을 갖죠. 당연하죠. 어떤 법이 만들어졌고 어떤 법이 사라질 때까지. 예. 만약에 지금 뭐 어떤 법이 있냐면 평창 올림픽 준비 무슨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만약에 이 평창 올림픽 우리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뭐 2010년대 초반, 뭐 2012년에 만들어졌다. 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 끝나는 겁니까? 2018년 뭐 이럴 때 끝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내에 올림픽 기간 내에 그렇죠? 그 사이에서 제정되고 폐지되고 이러면 그 사이에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무슨 뭐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 시간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시행일에서부터 폐지까지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제정을 했을 땐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20일이 이제 경과한 후부터 법을 만들었을 때 2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이제 보통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서 아예 그냥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언제부터 이제 시작한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법이 정한 대로죠. 또 하나 이제 법률 불소급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법이 이렇게 했을 때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칩시다. A라는 시점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다. 뭐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럼 이때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뭐 자기 동물을 발로 차고 이런 사람을 뭐 처벌한다 이런 법이 만들었다면 이때부터죠. 근데 요전에 어떤 사람이 발로 찼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게 만들어진 제정이나 개정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전에 있었던 일에다가 적용한다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죠. 뭐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너무 과거사를 들추고 이러는 거는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물론 뭐 중요 문제가 있으면 경과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뭡니까? 경과 법을 만들 때 요 종전의 것도 어떤 것들은 적용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이 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 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해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적 효력 같은 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 법이라는 거 어디에까지만 영향을 주냐 하면 우리나라 법은 어디까지? 우리나라 땅. 그렇죠? 북한까지도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북한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주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뭡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뭐 중국 사람, 미국 사람한테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한테 영향을 못 주죠. 영토 안에서. 그래서 보통 속지주의라고 해요. 한 국가의 법은 이게 원칙입니다. 그 속해 있는 땅, 그 영토 안에서 영향을 준다. 이게 원칙이죠.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플러스 그러니까 만일에 얘기해서 뭐 우리는 저기 뭐죠 대마초 뭐 이런 마약 같은 게 불법이죠. 예, 그래서 뭡니까 어떤 뭐 네덜란드 같은데 합법이라고 하던데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핀다. 우리나라 관광 와서 그러면 우리나라 속지주의에 따라서 그 네덜란드 사람을 저희가 혼낼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우리나라 땅에 왔으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죠. 뭐 보통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속지주의죠.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속인주의라고 해서 국적을 중시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도박이 합법인 뭐 마카오나 라스베가스 이러더라도 이게 놀이 수준을 넘어서서 거액의 도박을 하면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거기서는 합법이지만 여기 돌아올 때는 우리나라 국적자라면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연예인들 몇 명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기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비행기나 이 속지주의의 다른 말입니다. 기국주의는 이 기국이라는 건 깃발이에요. 깃발. 우리나라 깃발에 달고 있는 선박이나 비행기에서는 어떻다? 우리나라 땅처럼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뭐 뉴욕 땅에 가 있어도 우리나라 비행기 안에서 또는 우리나라 배가 무슨 우리나라 국적 배가 무슨 뭐 어디 무슨 프랑스, 영국 이런 데 가 있더라도 예, 거기는 우리나라 땅처럼 이해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보통 이제 이것들을 절충하죠. 절충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뭐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오실까요? 법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좀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뭐 더 쉬울 것이고 지금 처음이시더라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정도를 충분히 익히시면 고득점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법원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가는 판사들이 있는 그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법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의 근원. 법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법의 근거.
그래서 법의 근거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성문법이라는 게 있고요. 문자로 써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선생, 내가 알기로는 법이라는 거 다 문자로 써 있는 거 아니요? 법전이라는 게 있지 않소? 예, 맞죠. 근데 이제 불문법이라고 해서 문자로 안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예. 보통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문법이 더 우월하다고 보통 봐요. 그리고 이제 불문법은 이 성문법을 보충한다고 이해하죠.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불문법이 적용한다고 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대륙법계라고 하는 곳에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다만 이제 성문법이 좋은 점은 뭘까요? 성문법의 장점은 뭘까요? 법을 문자로 써놓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찾아보기가 좋죠. 예측 가능성이 좋죠. 어떻게 될지 알아요. 법에 써져 있으니까. 인식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을 만들 때도 쉽고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죠. 뭐 어려운 점이 없죠. 근데 나쁜 점은 뭘까요? 나쁜 점은. 이게 아까도 법이라는 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쉽게 못 바꾼다고 했죠. 한번 써놨으면 이거 법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나칠 경우는 악법도 법이다처럼 법이 너무 경직화될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 무슨 뭐 과부 결혼 못한다 뭐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걸 만약 성문화 시켜놨다면 그렇죠? 만약 우리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쉽게 못 바꾼다고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죠. 예전에 동송동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송동본 혼인 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같은 성씨에 같은 본을 쓰는 같은 족보를 쓰는 사람들은 같이 결혼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없어졌죠. 근데 그게 있음으로써 동송동본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성문법을 만들면 법이 어떤 고착화되거나 고정하거나 경직화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법적 횡포가 될 수도 있죠. 불문법은 여기도 나오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법적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예측성이 떨어지죠.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단점입니다. 불명확해요. 근데 다만 뭡니까? 융통성은 좋죠. 유연해요. 신축적이고 현실에 잘 적응한다는 겁니다. 현실 적응성이 좋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로 근데 뭐 여기는 영미 국가가 이쪽을 따른다고 하고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륙법계 국가들 이쪽을 따른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섞이고 있죠. 섞이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 뭐 결론부터 살짝 말씀을 우리나라 먼저 말씀드리면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예요. 다만 이제 성문법에 없는 그게 있으면 불문법을 뭡니까?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인정한다. 보충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고 이게 있으면 이걸로 하고 이게 없으면 이쪽으로 찾아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문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성문법에 이쪽 보실까요? 성문법에는 계급도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 이 계급도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성문법의 계급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맨 꼭대기에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죠? 이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뭐 나머지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밑으로 법률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이죠. 보통 법이라고 하면 이 법률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법률은 뭡니까? 누가 만드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얘기합니다. 요거하고 동급이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약이라는 건 국가 간에 맺는 거죠. 한미 FTA, 한칠레 FTA 뭐 이런 것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런 것들. 조약. 국가 간에 맺는 거죠. 국가 간에 맺는 거. 그다음에 요거 말고 국가 간에 안 맺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게 있어요. 뭐 유엔 협약 비슷한 것들 이것도 조약인데 뭐 일반적으로 승인된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인정받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이게 맨 높은 것이고 이게 두 번째 단계 뭐 이렇게 얘네하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 같은 것도 긴급 재정 명령 같은 것도 대통령의 요쪽 급으로 보죠. 그다음에 요 밑에 급이 뭐냐면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법규명령에는 제정자에 따라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직접 하진 않고 대통령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건 대통령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는 총리령, 국무총리가 만든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직접 만드실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근데 뭐 각부 장관이 만드는 부령 이렇게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총리령과 부령은 동급이에요. 국무총리가 각부 장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동급으로 봐주죠. 이런 건 법규명령. 근데 요거는 이제 재정권자대로 얘기한 거고 이 법규명령을 따르게 이제 이건 재정권자를 가지고 구분한 거고 효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렇게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것들 하면은 위임 명령 그다음에 이제 그 위임보다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 하면 집행 명령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효력 기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런 식의 형태 갖추죠. 근데 얘네하고 동급, 이 대통령하고 동급이 뭐냐면 헌법기관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계층도. 헌법기관 규칙이라는 건 헌법기관이란 뭐냐면 국회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소나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칙이 뭐랑 똑같아? 대통령령하고 똑같습니다. 요 밑에 급으로 뭐가 있냐면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헌법기관 규칙은 법규명령 중에 대통령령하고 동급인 것이고 행정규칙은 그보다 밑에 급입니다. 이 행정규칙이랑 거의 비슷한 게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경기도나 서울시나 뭐 이런 것들. 그때 여기 밑에 얘네들은 이제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급으로 뭐냐면 지자체장이 만드는 자치법규 또는 자치규칙이라고 불러요. 경우에 따른 규칙이라고 부르죠. 규칙은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좀 어렵지만 얘네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계급도예요. 계급도. 그래서 이 계급도가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십시오. 조례보다 자치규칙이 밑에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규칙이라고 하면 조례보다 밑에 급으로 이제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다만 헌법기관의 규칙은 조례보다 높죠. 그게 이제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내용들이야 뭐. 이 법률은 누가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국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 밑에 급들은 국회가 감독은 하지만 심의 의결하고 그러진 않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상위법이 우월합니다.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밑에 애들이. 상위법 유선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시간적 효력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저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옛날 법이 있고 옛날 법 말고 신법이 생기면 신법이 우선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뭡니까?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겠지만 뭐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새로운 여자친구 신여자친구 신남자친구를 더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러면 뭡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우선한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랬을 때는 특별법이 더 우선합니다. 얘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일반법, 민법 같은 게 있다 하면 이거 말고 무슨 민법과 관련해서 무슨 뭐 부동산 등기법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더 특별하다는 겁니다. 공무원과 관련해서 이게 일반 공무원법이라는 게 있다면 이거보다는 뭡니까? 무슨 뭐 경찰공무원법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러면 이 경찰관은 내가 만약 경찰관이라면 어떤 걸 따라야 돼요? 뭐 공무원법도 따라야 되지만 이게 있으면 뭡니까? 이걸 더 먼저 적용해야죠. 그렇잖아요. 일반 아저씨하고 우리 아빠가 있으면 누구를 더 우선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아빠가 왜 나한테 더 특별하니까.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해요. 뭐 아니면 우리 이모가 더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하죠. 현실적으로는. 왜? 더 특별하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이죠. 하지만 특별하다. 아하. 그러니까 범위가 좀 좁은 건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건 우선하고. 법률 불소급이야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되고. 참 그리고 여기 요 계급도가 있잖아요. 법의 성문법의 계급도를 켈젠이라는 사람은 법 단계설이라고 해서 이분 유명하신 분인데 법이라는 건 이런 계급도 속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불문법을 좀 보실까요? 이쪽 좀
근데 이제 불문법은 이제 성문법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고 성문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불문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문자에 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관습이라는 게 법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보통 관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뭐 관습, 뭐 한복 입는 게 관습이죠. 뭐 그런 거. 아니 뭐 추석, 뭐 설날, 뭐 이런 것들이 관습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고 정해지면 뭐다? 관습법이 되고, 이거를 성문화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성문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문화되진 않았고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일반 관습이라고 안 하고 관습법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성문화시키면 성문법입니다. 관습법도 성문으로 쓰면 성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이 있는데, 일단 사실인 관습이라는 건 아직 뭐죠? 아직 이 관습법과 이제 구별하는 개념은 사실인 관습이라는 거 있는데, 어차피 이게 대치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사실의 관습이 신뢰를 얻으면, 국민적 신뢰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로 가는 겁니다. 요걸로 이동하는 거죠. 예. 이거는 아직 뭐죠? 아직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 신뢰는, 폭넓은 국민 신뢰를 아직은 못 받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못 받은 것.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국민 신뢰를, 폭넓은 국민 신뢰를 받은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거기도 우리 보시면 어떤 일단 관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관행이나 사실은 관습이 필요하고 이게 있어줘야 되고, 이게 있은 상태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폭넓은 관심, 사회질서의 그러니까 어떤 그 국민적인 어떤 신뢰, 이게 있어줘야 돼. 아, 그건 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국민적 신뢰가 있는 건데 어떤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습이나 현재 있는 법규에, 현재 있는 어떤 실정법에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위반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거는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요 얘기까지도 같이 알아두셔요. 하지만 관습법보다는 성문법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판례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판례법이라는 건 판사들이 보통 정하는 거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제 판례법에 대해서는 하나만 알아두신 게, 뭐 폭넓게 우리 판사들이 사용은 합니다만, 우리 법원조직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지, 일반적인 어떤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건들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고는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 사건이라는 건 만약에 1심 재판부가 있었고 2심 재판부가 있고 대법원이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 1심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이 안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이 뭡니까? 이와 유사한 다른 법원들, 1심 법원의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건 안에서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판례법은 우리한테는 인정이 사실적으로는 인정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원조직법 8조상.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아, 사실적으로는 판사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아하, 이게 법적으로는 이거를 보장하지는 않고 있구나. 이 점이 중요하고. 조례라는 게 있는데, 조례라는 건 그야말로 어떤 게 있냐면 조리 있게 말한다, 그 조리입니다. 판사가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대체로 성문법이 있으면, 여기 나오는 계급되어 있는 성문법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뭡니까? 근거를 삼아서, 법원이죠. 근거를 삼아서 재판하면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어떻게 한다?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관습법 이런 거 찾게 되죠. 관습법도 없다. 판례법을 사용할 수는 우리는 없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관습법을 막 찾으면 관습이 없어요. 관습법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리. 보통 뭐냐면 공소양속이나 건전한 상식, 아니면 사회상식 또는 무슨 뭐 경험법칙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머리를 막 써가지고 판사가 우리 사회 안에 상식에 입각한 그런 결과를 내려줘야 된다는 걸 조리라고 부르죠. 이 조리를 불문법의 마지막 최후의 어떤 법원으로 봅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으면 판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인가에서 조리 있게. 어떻게? 사회상식이나 아니면 뭡니까? 공소양속. 공소양속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습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첫 번째 핵심 강의 얘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서 다시 이어서 법학 일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법의 체계화 분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